쪽지엔 단 한 줄. 아내분이 다른 남자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조용히 기울었다. 소리가 사라지고 심장은 어딘가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입안이 말라붙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날 밤, 이 짧은 문장이 내 결혼과 아버지로서의 삶, 그리고 내가 믿어온 가족이라는 단어를 통째로 부숴버렸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이 문장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아내가 나와 아이를 어디까지 이용해 먹으려 했는지 말이다. 아내의 외도는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내 뒤에서는 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고 꾸며낸 거짓말을 주변에 흘리고 다녔다. 아이를 빼앗고 내 재산까지 정리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할 엄마라는 이름이 있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올해 44이 되었다. 서울 구로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 수진, 그리고 5살짜리 딸과 함께 살았다. 누가 보아도 평범했고 겉으로는 안정된 삶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이의 웃음소리가 맞이했고, 주말이면 새 식구가 근처 공원에 나가 도시락을 펼쳤다. 나는 그 평범함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 적어도 그 믿음이 무너질 날이 곧 오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남기려는 건 누구에게 변명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을지도 몰라서다. 나는 도망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적기로 했다. 아내와 나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 그녀는 단정했고 웃을 때 작은 보조개가 들어갔다. 서로의 젊음을 믿음으로 엮어 3년을 연애했고,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조용한 행복이 지속되었다. 같은 회사 근처 건물에서 일하며 매일같이 출근 버스를 탔다. 세상 어디에도 흠잡을 데 없는 부부라고 주변은 말했다. 그런데 행복이란 언제나 균열이 가도 처음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첫 아이를 낳은 뒤부터 수지는 조금씩 달라졌다. 출산 휴가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복직했고, 나는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아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우리 부부는 결국 보육센터 소개로 미정 씨를 고용했다. 56세 그녀는 무뚝뚝했지만 아이를 대하는 손길이 섬세했다. 민준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볼게요. 그 한마디가 그때는 전부였다. 집에 들어오면 아이의 머리카락엔 비누 향이 남아 있었고, 부엌은 항상 정리되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하루들이 우리의 최후의 평화였다는 걸 나는 나중에서야 알았다. 몇 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도 늘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직장 생활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저녁 그녀의 옷깃에서 낯선 향수가 스며 나왔다. 술 냄새는 없었고 익숙지 않은 남성용 향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잠들기 전에 핸드폰 불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나오는 걸 보았다. 그 빛이 내 눈에 스며들었고, 그때부터 나는 매일 그 불빛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 줄 알았다. 그러나 사람의 직감은 대체로 틀리지 않는다. 웃으며 문자를 보내던 그녀가 내가 다가가면 화면을 꺼버릴 때마다 심장이 한 줄씩 찢겨나갔다. 집안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우리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쌓였다. 그 벽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 세상이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다. 처음엔 그저 그럴 수 있다고 넘겼다. 나도 일이 바빴고 그녀가 야근한다는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주말에도 급한 업무라며 출근을 하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는 날이 늘어나자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낯선 감각이 자라났다. 집에 돌아오면 침대 시트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수지는 늘 깨끗해야 속이 편하다며 웃었다. 그러나 세탁물 봉투 안엔 빨지 않은 시트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작은 모순이 나를 조용히 조여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믿고 싶었으니까. 함부로 의심하면 우리가 세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날 밤 미정 씨가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쪽지엔 단 한 줄. 아내분이 다른 남자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조용히 기울었다. 소리가 사라지고 심장은 어딘가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입안이 말라붙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밤의 정적 속에서 나는 숨을 삼켰다. 침실로 돌아오니 수지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어떻게 이런 배신을 숨긴 채 내 옆에서 이렇게 편히 잘 수 있을까? 가슴이 갈라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의 말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수진의 모든 동선을 살폈다. 표정, 말투, 시선 하나까지 의미를 붙잡으려 했다. 주말 아침, 그녀는 말했다.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있어. 회사 갔다 올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이미 계획을 세웠다. 문이 닫히자마자 열분을 세고 뒤따라 나섰다. 심장이 귀 가까이서 뛰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회사 방향이 아닌 도심 쪽으로 걸었다. 나는 멀찍이 뒤따랐고 그녀는 내 존재를 모른 채 한 카페 앞에 멈췄다. 그녀가 창문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릴 때 내 손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숨이 막혔고 심장은 비명을 질렀다. 그 남자는 수진의 상사 태석이었다. 둘은 카페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나란히 걸어나와 가까운 호텔 빌딩으로 향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이 유리문 사이로 사라질 때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는 꺼져 있었지만 손이 떨려 프레임이 흔들렸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댄 채 숨을 골랐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불빛이 모두 비웃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조차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귓가를 찔렀다. 내 세상은 그날 조용히 무너졌다. 집에 돌아오니 미정 씨가 현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서야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고개만 겨우 끄덕였다. 아이 방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힘이 풀려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사실은요, 제가 오늘 직접 봤어요.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수진이 다른 남자랑 호텔 건물로 들어가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미정 씨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른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그때만큼 절실했던 적이 없었다. 그 남자 누군지 아세요? 한참을 침묵하던 나는 겨우 그 말을 꺼냈다.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내분 회사 쪽 분이라고 들었어요. 이름이 김태석이라던데요. 태석.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 이름이 울렸다. 수진이 몇 번이나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새로운 팀장, 유능하고 사람 좋고 여자 직원들에게 인기 많다는 사람. 그때는 그냥 회사 뒷이야기려니 하고 웃어 넘겼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고 부엌에서 물을 마셨다. 오늘 발표 잘 됐어. 팀장님이랑 다들 고생했어.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거짓이 공기처럼 집 안을 채우는 걸 느끼면서도 입을 닫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터뜨리면 감정만 폭발할 뿐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수진을 지켜봤다. 핸드폰 통화 기록, 메시지 수신 시간, 퇴근 후 행동까지 머릿속에 모두 적어 넣었다. 보는 척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손은 떨리고 속은 타들어갔다. 결정적인 건 그 주 금요일 밤이었다. 수진이 샤워하는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둔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태석 팀장. 나는 숨을 죽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기기를 손에 들었다. 잠금 화면을 넘겼을 때 수백 개의 대화창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 당신 옆에 있으면 숨이 편해.
애정 섞인 문장들 사이사이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남편은 나한테 관심 없어. 애랑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나란 사람은 안 보여. 수진이 태석에게 흘린 그 문장들을 읽는 동안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자신을 여자로 대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나를 무관심한 남편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다. 이 사람과 더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숨을 나눌 수는 없다고 느꼈다. 나는 차분하게 증거를 정리했다. 호텔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문자 캡처. 서랍 안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차곡차곡 넣어두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아야 할 때였다. 주말 아침, 아이는 미정 씨가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다. 집 안에는 나와 수진 둘뿐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수진아, 우리 좀 이야기하자.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나가려 했지만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다. 수진은 뜻밖이라는 듯 눈을 깜빡였다. 무슨 일인데, 오빠? 나는 말 대신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화면 속에는 호텔 빌딩 입구로 나란히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선명했다. 수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가셨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올라갔다. 이건 오빠, 내가 설명할게. 수진이 허둥지둥 말을 잇는 순간 나는 다른 파일들을 꺼냈다. 태석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증거들은 냉정한 숫자와 글자로 우리 결혼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었다.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 말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것 말고 또 뭐가 있는데. 내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수진은 잠시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얼굴을 들었다. 그래, 맞아. 나 태석 씨 만났어. 그런데 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오빠야. 출산하고 나서 오빠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은 해. 나는 더 이상 오빠한테 여자가 아니었잖아. 애 엄마 하나일 뿐이었지. 그 반응을 보는 순간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보다 먼저 튀어나온 건 변명과 책임 전가였다.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일했고 집에 오면 아이 보고 집안일도 도왔어. 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데. 수진은 시선을 피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수진은 눈을 흘기며 말을 이었다. 오빠가 집에 제대로 있었던 적이 있기나 해. 맨날 바쁘다, 야근이다 하면서 나 혼자 애 보고 혼자 버텼잖아. 나도 외로웠어. 태석 오빠는 적어도 내 얘기는 들어줬거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걸. 배신을 저지르고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이혼하자. 입 밖으로 나온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부서진 소리가 섞여 있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했어, 오빠? 이혼은 안 돼. 아이는 어떻게 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건데. 방금 전까지 내 가정을 허물어뜨린 장본인이 이제 와서 가족을 입에 올리고 있었다. 냉소가 목까지 치밀어 올랐다. 가족을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난 이미 결정했어.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변호사도 만났고 절차 준비 중이야. 실제로 아직 변호사를 만나진 않았지만 이 말이 어떻게 꽂히는지 보고 싶었다. 예상대로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잠깐만. 그건 좀.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늦게 떨어지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들켜버린 이후의 불안 때문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내 결정은 안 바뀌어. 내일부터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시작할 거고 아이 양육권도 내가 청구할 거야. 양육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수진의 얼굴이 또 한 번 뒤틀렸다. 양육권은 말도 안 돼.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오빠가 뭔데 양육권을 달라는 거야. 집에도 잘 안 들어오면서.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집에 없었던 게 누구 때문인데.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던 건 나였지. 주말에 일한다고 나가서 딴짓한 건 누구였어. 내가 집에 있을 땐 아이랑 놀아줬고 같이 밥 먹였어. 그때 넌 뭐 했는지 기억나.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잖아.
수진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곧 다시 고개를 들었다. 어차피 법원에서는 엄마 편을 들 거야. 양육권은 다 엄마한테 가. 오빠는 아무것도 못 가져. 그 말을 남기고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텅 빈 거실에 문짝 떨리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결단이 내려졌다는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그날 오후 미정 씨가 아이와 함께 돌아왔을 때 나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수진과 이혼할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양육권을 끝까지 지킬 거라는 것. 미정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말이 없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사실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표정이 더 무거워졌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걸렸다. 무슨 일인가요?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얼마 전에 수진 씨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민준 씨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집에도 거의 안 들어온다고 증언해 달라고요. 그래야 자기가 애도 키우고 남편 재산도 정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외도가 들키기 전부터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를 단순히 배신한 게 아니라 아예 바닥까지 떨어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달쯤 전이요. 처음에는 돌려서 말하더니 나중엔 노골적으로 부탁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 거짓말은 할 수 없었고 제가 본 민준 씨는 누구보다 아이한테 잘해주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얼마나 깊이 밟아내리려 했는지 이제야 또렷이 보였다. 미정 씨의 고백을 들은 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주 나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와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다. 호텔 출입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미정 씨의 증언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우자 불륜에 대한 증거도 명확하고 베이비시터의 진술이 있으면 신빙성도 높아요. 양육권 싸움에서도 절대 불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진 자리에서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쉴 수 있었다. 끝을 향해 가는 길이 비로소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고지를 선점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두 분 관계, 그리고 아이 문제까지 법이 민준 씨 편에 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사랑에서 시작한 결혼을 이렇게 서류와 판결문으로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 한쪽에 커다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수지는 옷장을 열어 옷가지를 꺼내 가방에 넣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짐을 정리했다. 어디 가려고? 내 질문에 수지는 대답 대신 옷걸이에서 코트를 꺼냈다. 잠시 후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툭 던지듯 말했다. 태서 오빠 집으로. 당분간 거기 있을 거야. 나중에 아이 보러 올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놀랄 만큼 담담했다. 아마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는 이별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 그런 생각이 스쳤다.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내가 보고 싶으면 정해진 면접 교섭 시간에 보는 걸로 하자. 내 말이 끝나자 수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고 했어? 말도 안 돼. 내가 엄마야. 내 아이를 어떻게 빼앗아.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가정을 먼저 버린 건 너야, 수진아. 그리고 내 계획대로라면 나를 집에서 내쫓고 아이랑 재산은 전부 내가 가져가려 했겠지. 미정 씨한테 거짓말까지 시키려고 했으면서.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제야 미정 씨가 모든 걸 이야기했다는 걸 눈치챈 표정이었다. 그건 오해야. 미정 씨가 잘못 이해한 거야.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법정에서 보자. 더 이상 이어질 말은 없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화장품 파우치를 가방에 넣고 문을 열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 문이 닫히는 동안 한때 사랑해서 붙잡았던 손, 함께 웃던 저녁 식탁, 그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서 따뜻함을 만들지 못했다. 수진이 떠난 뒤 나는 미정 씨를 불렀다.
당분간 전일제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도 그렇고 제가 회사 일까지 병행하려면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요. 미정 씨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민준 씨가 이 시간을 잘 버티실 수 있도록 제가 도울게요. 아이도 제가 책임지고 잘 볼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아직 나와 아이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겨우 붙들어 주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가족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 기간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을 신청했다. 상사는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힘들겠네요.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낮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변호사와 통화하며 서류를 정리했다. 동시에 상간남인 태석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준비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법적으로 끝까지 묻기로 마음먹었다. 미정 씨와 함께 공식 진술서도 작성했다. 그녀는 수진이 거짓 증언을 부탁했던 정황과 날짜, 내용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수진 씨는 남편이 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진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민준 씨는 퇴근 후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 항상 노력했고 주말에도 아이와 놀아주려고 했습니다. 반면 수진 씨는 외출이 잦았고 집에 있을 때에도 아이보다 휴대폰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문장들이 종이 위에 적히는 걸 보는 동안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다.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적어준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양육권 싸움에서 내가 완전히 불리한 위치는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판을 뒤집어 가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서류와 진술서를 들고 법원 건물 앞에 섰을 때 이게 정말 내 결혼 생활의 끝을 정리하는 자리라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다. 처음으로 수진을 법정에서 마주한 날, 그녀는 태석과 함께 나타났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로비를 걸어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결국 시선이 스쳤다. 수진의 눈에는 아직도 알 수 없는 당당함이 남아 있었고 그 아래에 숨겨진 불안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첫 기일은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짧게 끝났다. 수진 쪽은 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으로서 성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외도와 거짓 증언 시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날만으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싸움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느낌이었다. 그 후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빠르게 내 쪽으로 기울었다. 불륜 증거도 충분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미정 씨의 증언이었다. 법정에서 미정 씨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진 씨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진술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면 돈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민준 씨는 항상 퇴근 후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 주말에도 아이와 놀아주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진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서류를 뒤적였다. 수진이 벌떡 일어나 무언가 항의하려 하자 판사가 짧게 제지했다. 피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은 증인 진술 시간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냉기가 서려 있었다. 태석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였다. 태석은 처음엔 관계를 부인했다. 그냥 팀원으로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호텔 출입 기록과 함께 제출한 사진, 메시지 캡처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그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관계를 인정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작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나는 회사 일과 육아를 동시에 버텨야 했다. 아침엔 아이 도시락을 싸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낮에는 재택근무를 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틈만 나면 변호사와 통화하고 서류를 확인했다. 몸은 늘 피곤했지만 아이가 웃으면서 달려와 안길 때마다 이 모든 고통이 버틸 만한 것처럼 느껴졌다. 한편 수진 쪽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태석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회사 안에서도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의 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결국 태석은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수진을 떠났다. 함께 있겠다고 했던 사람은 가장 먼저 도망쳤다. 3개월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양육권은 부인 아닌 원고 이민준에게 단독으로 인정합니다. 피고 수진에게는 제한적인 면접 교섭권만을 부여합니다. 또한 피고 수진 및 공동 피고 김태석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갈랐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데 계단 아래에서 수진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한때는 사랑했던 얼굴이었지만 지금 내 눈에는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만 보였다. 그녀는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수진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태석 오빠가 나타났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 더 설레고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걸어 떠났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짐을 옮기는 것도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끝난 뒤처럼 몸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이 쉬어졌다. 이제 나와 아이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판결 이후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회사에서는 내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일정 기간 유연근무제를 쓰도록 허락했다. 미정 씨는 계속해서 아이를 돌봐 주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편 수진의 소식은 남들 입을 통해 가끔 들려왔다. 위자료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았지만 버티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했다. 태석은 이미 다른 도시로 옮겨갔고 회사에서도 수진은 결국 퇴사했다고 했다. 한때 화려해 보였던 그녀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셈이었다. 가끔 수진은 면접 교섭권을 이용해 아이를 만나러 왔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아이는 어색하게 엄마라고 부르면서도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만남이 끝날 때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결국 수진의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마지막에는 아이의 연락도 끊겼다. 아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며 아주 먼 어딘가로 떠난 것 같았다. 가끔씩 수진이 면접 교섭권을 이용해 아이를 보러 오기도 했다. 현관 앞에서 마주친 아이는 어색하게 엄마라고 부르면서도 결국 내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문이 닫히면 아이는 금세 나를 찾으며 팔을 벌렸고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던 수진의 어깨는 눈에 띄게 쳐져 있었다. 그런 날이 두어 번 반복되자 방문 횟수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의 연락이 끊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정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라면 어떻게 자기 아이를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질문에 대해 끝내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다. 수진에게 아이는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였을지 몰라도 전부는 아니었다. 그러나 나에게 아이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하루가 아무리 버거워도 아이가 웃으며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날은 버틸 가치가 생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아이의 키는 눈에 띄게 쑥쑥 자랐고 옹알이 같던 소리가 문장 비슷한 말이 되어 돌아왔다. 처음으로 또렷하게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 한 단어가 지난 몇 년의 고통과 싸움, 법정의 긴장감과 밤마다 쏟았던 눈물을 한순간에 보상해주는 듯했다.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 씨,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서요. 언제까지 아이 돌보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슬슬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반쯤은 이 사람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붙잡을 수만은 없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랑 아이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미정 씨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 해요. 거기에 작은 집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는 조용히 지내고 싶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느꼈다. 미정 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수진이 꾸민 판에 그대로 빠져 모든 것을 잃고도 왜 그랬는지조차 모른 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 씨. 미정 씨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아이랑 웃으면서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편지를 썼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도 넣었다. 선물을 건네받은 미정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두 분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볼 수 있어서 제가 더 고맙죠.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민준 씨. 아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별 뒤엔 곧바로 현실이 따라왔다. 나는 새로운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고 다행히 미정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새 사람과의 하루하루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집 안의 시간은 다시 균형을 찾아갔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수진, 해외로 나갔대. 누군가는 태석이 따라갔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혼자 새 출발하러 갔다고 그러더라.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녀가 내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스스로 놀랄 만큼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한때는 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인데도 이제는 오래된 기사 제목처럼 멀게 느껴졌다.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건지 아니면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건지 나도 잘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과거를 붙들고 서 있을 여유는 더 이상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아이의 두 번째 생일날 나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새 베이비시터와 회사 동료 몇 명,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좁은 거실이 꽉 찼다. 케이크 위 양초 2개에 불이 켜지고 아이가 서툰 손으로 후불어 끄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감정에 잠겼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창가에 서서 커튼을 살짝 걷혔다.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때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 잔해 속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며 나는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어디까지가 버려도 되는 것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다. 이혼 후 2년쯤 지난 어느 날 휴대폰엔 아직은 이름이 떠올랐다. 미정 씨였다. 오랜만이에요. 민준 씨. 서울에 잠깐 올라왔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아이랑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약속을 잡았다. 주말 오후 아이와 함께 약속한 카페로 갔다. 이제 3살이 된 아이는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미정 씨는 우리를 보자마자 잠시 멈춰서더니 천천히 걸어왔다. 아이를 향해 팔을 벌리며 웃는 얼굴이 금세 일그러졌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반짝였다.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사무실의 조용한 전화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통화가 연결되자 나는 지금의 상황을 빠짐없이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정 씨가 건네준 USB, 그 안에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말했다. 변호사는 잠시 정적 끝에 담담하게 말했다. 잘하셨어요, 민준 씨. 이런 경우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법적으로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법원에서 단독 양육권을 인정받은 상태이고 수진 씨가 그동안 아이를 방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설령 양육권 재심을 청구해도 법원이 쉽게 결정을 뒤집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 녹음 파일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잠시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했다. 아이와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이런 싸움을 반복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지쳤다. 며칠 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미정 씨와 만난 지 꼭 일주일쯤 되었을 때 수진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민준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이를 만나고 싶어. 처음엔 삭제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변호사와 상의 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이를 데려가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해 혼자 나가기로 했다. 약속한 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손끝이 식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낯설 만큼 변한 수진이 들어왔다.
해외 생활의 흔적이 남은 듯 옷차림은 화려했고 표정은 한층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차갑고 어딘가 계산적인 빛이 숨어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오빠.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한 거지? 수진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이를 보고 싶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는 정말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나는 비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이제 와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해외로 떠나서 연락도 끊고선.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그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많이 반성했고 다시 아이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단어만 울렸다. 거짓말. 솔직히 말해. 진짜 목적이 뭐야? 태석이랑 다시 만났다면서.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맞아요. 해외에서 태석 오빠를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나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아이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야? 잠시의 정적 뒤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나와 태석 오빠가 함께라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역류했다. 좋은 환경? 그 배신자랑 날 속이고 가정을 버리고 아이를 버렸던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내 말에 수진이 움찔했지만 금세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도 난 아이의 친엄마예요. 법적으로도 내 권리가 있어요. 그래, 넌 생물학적으로는 엄마겠지. 하지만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이야. 넌 그저 아이를 낳았을 뿐이지 엄마 역할을 한 적은 없잖아. 그 순간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도 아이를 사랑해요. 단지 그때는 내가 너무 약했어요. 모든 걸 잃는 게 무서워서.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물마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 믿음은 깨지고 감정은 말라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법과 기록뿐이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내 귀에는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수진은 맞은편에 앉아 손수건을 꼭 쥔 채 눈을 붉힌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단지 실수를 했을 뿐이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실수.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나를 거짓으로 고발하려 했던 게 실수라고? 그건 우발이 아니라 계획된 대신이었어. 그리고 2년 동안 아이 버리고 연락 한 번 안 한 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지. 수진아, 넌 내가 뭘 했는지 너무 잘 알 거야. 수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거칠게 훔쳤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고개를 들고 다시 입을 열었다. 어쨌든 나는 양육권 재심을 신청할 거예요. 지금 나는 정신적으로도 안정됐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태석 오빠와 함께라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 얼굴이었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 한번 해봐. 하지만 충고 하나 할게. 그건 그냥 시간 낭비야. 법원은 이미 나와 너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때 수진의 표정이 슬며시 바뀌었다. 불리함을 깨달은 사람 특유의 억지로 부드러워진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민준 오빠, 굳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덜 힘들 수도 있는데.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무슨 제안? 위자료 청구 내가 취하해 줄게요. 그리고 아이 교육비도 전액 부담할 수 있어요. 대신 공동 양육권만 인정해 주면 돼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건 아이를 향한 진심이 아니라 또 다른 거래였다. 수진에게 아이는 여전히 협상 카드일 뿐이었다. 정말 쓸데없는 제안이네. 돈 문제가 아니야. 난 우리 아이가 너랑 태석 같은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법정에서 봐요. 그래, 법정에서 보자. 근데 수진아,
이번엔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야.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있었던 대화, 수진의 재심 선언, 공동 양육권 제안까지 모두 빠짐없이 설명했다. 그리고 미정 씨에게서 받은 USB, 그 안에 들어있는 녹음 파일도 전달했다. 변호사는 한참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설령 재심을 신청해도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로는 안심하라고 했지만 가슴 한켠의 무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도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아이를 지켜낼 것이라는 내 의지였다. 얼마 후 결국 수진은 양육권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새로운 심리 날짜가 잡혔고 나는 다시 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재판 당일 문이 열리자 수진과 태석이 나란히 들어왔다. 고급 정장에 여유로운 표정, 마치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수진 측 변호사는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 수진 씨는 이혼 이후 삶을 크게 정비했습니다. 현재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며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감성적인 어조가 한두 번씩 섞일 때마다 법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어서 태석이 증인석에 올랐다. 저도 과거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임감 있게 살고 싶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아이에게 안정된 가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문장 하나하나가 교과서 같았다. 그러나 내게는 온통 위선으로만 들렸다. 그럼에도 방청석 몇몇 사람의 얼굴에는 동정과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불안이 마음을 스쳤다. 혹시 저들의 연기가 통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내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섰다. 증인, 박미정 씨를 신청합니다. 법정이 다시 고요해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미정 씨가 들어왔다. 단정한 옷차림, 굳은 입술,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앞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증언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미정 씨, 피고 수진 씨가 당신에게 특별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변호사의 질문에 미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었습니다. 법정 안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다. 수진 씨는 저에게 민준 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양육권을 얻고 남편의 재산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태석은 웃음을 잃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진 측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 변호사는 준비해 온 USB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참고로 지금 증인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녹음된 파일입니다. 증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판사가 파일을 확인하는 동안 긴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쉽게 숨을 쉬지 못했다. 오래전 누군가를 속이고 짓밟기 위해 짜맞춘 그들의 계획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의 양심과 작은 USB 하나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똑똑히 확인하면서도 승리감보다 먼저 묵직한 피로감을 느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아이가 잘못된 어른들 손에 끌려가게 두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지만 방청석의 술렁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미정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시에 녹음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말이 끝나자 법정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판사가 차분히 손을 들어 제지했고 우리 측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잠시 후 정적 속에서 스피커를 통해 녹음이 재생되었다. 미정 씨, 제발 도와주세요. 민준 오빠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증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키우고 남편 재산도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미정 씨에게도 충분히 보상해 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떨렸다. 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판사의 표정이 굳었고 방청석은 숨을 죽였다. 그 한순간 진실은 명확해졌다.
이어서 우리 측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수진 씨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수진 씨와 태석 씨가 해외에서 함께 지낸 동안의 기록과 사진들도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되자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판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다. 피고 수진의 양육권 재심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피고의 반복된 허위 진술과 비도덕적 행위는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의 면접 교섭권 또한 제한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수진과 태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패배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끝났다. 밖으로 나서자 미정 씨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요. 민준 씨.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 씨. 2번이나 저와 아이를 구해주셨네요. 미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어른은 마지막까지 묵묵히 옳은 일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나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다. 진실은 때로 느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배신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은 결국 진실로 끝이 났고 무너졌던 삶은 아이와 함께 다시 세워졌다. 혹시 여러분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붙잡을 것인가? 인생은 때때로 불공정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